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이제는 프린트 이제 6페이지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위진남북조 시대의 전개에서부터 당의 건국과 발전까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수의 통일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사 정말 오랜만이죠. 중국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나라가 어떻게 통일됐었었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잠깐 왕망의 신이란 나라가 등장했었지만 이 나라가 있은 다음에 광무제, 유수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한나라가 다시 한번 복구가 되게 되면서 후한의 시대가 오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은 교과서는 58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전개가 되는데요. 후한 말기 때쯤에 바로 백성들은 이 한나라의 시대가 끝나길 바랬습니다. 근데 일종의 사이비 종교죠. 도교하고 그 다음에 민간 신앙이 합쳐진 채로 이제 그 신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등장했었던 대규모에 해당하는 반란이 있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머리에다가 노란색의 띠를 두르고서 한나라의 시대가 끝나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염원을 가지고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반란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황건적의 난이라고 얘기해요. 이 황건적의 난은 결과적으로 진압되죠. 근데 이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 중에서 이미 전한 후기서부터 이제 세력이 커지기 시작했었던 호족이 후한 때에 점차 힘을 키웠고 이 황건적의 난을 정부가 제대로 진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 지역에 있던 호족들은 바로 스스로 사병을 키웠었어요. 그리고 이 사병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바로 이 황건적을 공격을 했고 그 황건적의 무리를 자신들의 이제 세력 하에 두게 되면서 점차 힘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후한 정권이 존재했었던 상황이긴 했었지만 당시에 이제 천하를 차지를 하기 위한 쟁패를 벌이게 됐었고 그 과정 중에서 바로 최종적으로 승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바로 북쪽에는 조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수촨 지역의 경우에는 유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나라의 바로 이제 송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다시피 굳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당시에 아마도 한 이 정도로 해가지고서 중국의 지역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요. 이 중에서 북쪽은 위나라,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어서 이쪽은 촉, 그 다음에 이쪽은 오라고 하는 세 개의 나라가 중국을 균분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었냐면 조조의 아들이었었던 조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이제 한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헌제를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황제가 되죠. 그리고서 이때 당시에 자기 아버지였었던 조조가 바로 한나라의 황제에게서부터 받았었던 바로 위왕이라고 하는 직위를 그대로 이어서 위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한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 한나라를 세웠었던 성씨가 바로 유씨잖아요. 바로 스촨 지역으로 가 있었던 이 유비도 같은 유씨였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여기에 반발해서 이때 당시에 유비는 촉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됐죠. 다른 말로 이거 좀 더 줄여서 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나라를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죠. 그리고 각국들이 전부 다가 황제를 스스로 칭하게 되자 나중에 가서 이제 바로 이 강남 지역의 손건이라는 사람도 자기 스스로 이제 황제를 칭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서로 대립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유비는 당시에 오나라가 중간에 이 촉나라를 배신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군을 동원해 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오나라를 공격을 했었는데 이 오나라가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 가지고서 여기에 화병이 나서 그런 것일까 이때 당시에 갑작스럽게 유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비의 아들이었었던 바로 유선이 그 뒤를 이어서 이 촉한의 두 번째 황제가 되죠. 하지만 당시에 이 제갈량은 바로 유비의 유지를 이어서
군대를 동원해서 계속해서 천하를 통일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되게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결과적으로 이루지 못했고, 바로 그 제갈량의 이제 유지를 이어서 강유라고 한 사람도 나름대로 여러 차례 군대를 몰아가지고서 이 위나라를 침공하면서 열심히 이제 군대를 키워나가려고 하는, 그 다음에 국가의 힘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한편 당시에 이 위나라에는 제갈량이라고 하는 최고의 천재가 있었다고 한다면, 위나라에는 그에 못지않은 최고의 천재였었던 사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갈량이 이때 당시에 군대를 몰고서 위나라를 침공하려면 이 사마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는 아니었지만 웬만하면 자기가 군대를 직접 몰아가지고서 이 제갈량의 군대와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서 정권을 휘두르고 있었던 황제의 친척을 제거하고 자기가 권력을 잡게 되면서, 그러면서 사실상 이 위나라의 정권을 자기가 다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되죠. 사마사, 사마소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마소인가 이 사람이 권력을 잡았을 때 계속해서 이 총나라에서 공격을 하니까 이번엔 이거에 대한 반격을 좀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서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때 당시에 기습적으로 총나라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총나라가 이거에 대한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총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다시피 총나라는 위나라에 흡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사마씨는 이렇게 해서 총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사마의의 손자였었던 사마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지위를 그대로 받아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위나라를 다시 한번 멸망시킵니다. 그리고서 진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대군을 동원해가지고서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오나라를 공격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오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의 결과 중국은 다시 한 번 더 이 진이란 나라에 의해서 이제 통일이 되죠. 근데 왜 여기다 이제 서진이라고 이름 붙여놓냐? 나중에 뒤에 동쪽에다가 수도를 옮겼었던, 좀 더 동쪽에다가 수도를 옮겼었던 동진이 등장하거든요. 바로 그거와 비교해가지고서 서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중국은 다시 한번 잠깐 동안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서 이 사마염은 되게 마음을 많이 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즉, 이미 위나라와 총나라와 오나라가 있었을 때에 각국은 서로가 천하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자국이 데리고 있었던 그런 백성들만 가지고서는 충분한 군대를 모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들은 이때 당시에 주변에 있는 이민족을 납치해 오거나 아니면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서 이제 중국의 영토에 정착을 하게 하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정착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이 대거 이 중국의 영토 안으로 많이 들어오게 돼요. 대표적인 그런 민족들이 바로 누구냐면 흉노족, 선비족, 갈, 강과 같은 여러 가지 종족들, 5개의 종족들이 대략적으로 이 중국의 영토 안에 들어오게 됐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면 이때 당시에 이 진나라의 2대 황제가 정말 바보 같은 황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 관련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그런 일화도 있는데요. 이 해제라고 하는 건 황제인데, 이 해제라고 하는 황제는 당시에 바로 보리하고 그 다음에 콩을 서로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바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통치를 해나가지 못한 상황에서도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장남이었기 때문에 국가를 통치해 나가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다고 하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2대 황제로 넘어오게 되었을 때, 문제는 각 지역에는 이 진나라는 바로 이 황제의 동생들을 각 지역의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각 지역의 왕으로 임명하고 군대를 갖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서 스스로 무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한 다음에 황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황무가 다른 황태자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있었던 황제의 동생들을 전부 다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이거에 반발을 해가지고서 각 지역에 있었던 8명의 이 황제의 동생들이 각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는 팔왕의 난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자, 팔왕의 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8명의 왕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죠. 그래가지고서 진나라는 통일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치열하게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분이 한참 일어나게 됐는데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이 내분이 정리가 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군대를 일으켰었던 그런 왕들은 자기들이 보통 데리고 있었던 군대들의 상당수가 바로 이민족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이민족은 바로 어떤 계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냐면 이미 삼국시대 때에 바로 대거 외부에 있었던 유목민족과 같은 사람들을 국내에 들여와가지고서 거기에서 살게 만들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토지에 정착해가지고 농사 짓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껏 데려와도 그냥 떠돌기 십상이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딱 하나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바로 그들은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을 잘 다루게 됐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에서는 그들을 기마병으로 양성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기마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유목민족 군대들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유목민족 군대 중에 하나가 바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자기네들이 이민족인데 이 왕들이 이민족만을 데리고서 이렇게 전쟁을 주로 이제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결과적으로 굳이 저쪽에는 이민족들하고 우리가 같이 싸울 바에는 바로 서로 손을 잡고서 이제 자기네들의 주인을 죽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차지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바로 영가년도에, 연호가 영가입니다. 영가의 난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바로 영가년도에 이때 당시에 이민족의 군대가 진나라의 수도를 갑작스럽게 함락시키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바로 진나라의 황족들이 한꺼번에 붙잡히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굉장히 어이없게도 이 서진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행운이 아직까지 서진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죠. 즉 사마시 중에서 황족이었던 사마시 중에서 살아남았던 한 사람이 옛날 오나라가 있었던 건 지역으로 도망가요. 지금으로 따지면 난징과 같은 곳인데 이 지역으로 도망가고서 그 다음에 멸망했었던 서진의 여러 명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 강남 지역으로 데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서 남쪽으로 도망가게 되게 되면서 간신히 진나라를 다시 한번 복구를 하게 돼요. 하지만은 옛날 수도가 로양인가 이랬었는데 이쪽에서부터 수도가 좀 더 동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다시 한번 복구됐었던 그런 이 진나라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동쪽으로 옮겨간 진나라다라고 해서 동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북쪽은 어떤 상황이었었느냐? 좀 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었던 흉노, 선비, 저, 갈, 강과 같은 5개의 종류의 그런 이민족들이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서 자기네들끼리의 왕조를 무려 16개의 왕조를 세웠다 망했다, 세웠다 망했다, 세웠다 망했다 하게 만드는 그런 대대적인 대혼란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시기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556국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중간에 이 556국 시대는 바로 전진이라고 한 나라에 의해서 잠깐 통일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진도 바로 일대 만에 금방 멸망을 하게 되면서 다시금 분열을 했다가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선비족 출신에 해당됐었던 바로 북위라고 한 나라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쪽이 통일이 되게 됩니다. 자, 통일이 되게 되면서 이 북위는 국가를 나름대로 건설을 해나가는, 잘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북위가 북쪽 지역을 통일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선비족의 수도는 원래 이 북쪽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중국의 한족들이 생각할 때는 이민족들의 왕조는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위의 수도가 좀 더 북쪽이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북쪽에 있는 수도가 계속해서 여기에다가 수도를 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중국에 있는 백성들이 이 북이라고 하는 왕조를 자기네들의 왕조라고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이에요. 중국의 전통 왕조들은 보통 한나라 때의 수도였었던 로양이라고 하는 곳하고 그 다음에 장안이라고 하는 곳이 두 군데 둘 중에 하나를 항상 수도로 정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북위의 그 황제들은 당시에 이 자기네들이 지배하게 됐었던 그런 일반 백성들을 어떻게 제대로 통치할까를 가지고서 굉장히 골머리를 썩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효문제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하게 돼요. 이 효문제는
아예 굉장히 과감한 그런 형태의 개혁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효문제가 북위의 황제입니다. 이 북위는 선비족이 세운 나라예요. 당연히 그렇다고 한다면 효문제는 선비족일까요? 아니면 한족일까요? 당연히 선비족이겠죠, 여러분들. 선비족이다 보니까 당연히 선비족에게 우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을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인구 숫자를 본다고 한다면 선비족이 1이면 바로 한족은 10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압도적인 숫자가 많았었던 이 한족의 바로 눈치를 이 선비족의 황제가 좀 보게 되었던 것이다. 거기다 더하기 또 뭐가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선비족의 개념에 의하면 선비족의 황제는 사실은 각 부족장들이 추대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황제 자리에 올라간 사람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언제든지 간에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건덕지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적도 있었지만 가족의 질서를 사회로 확대를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는 바로 백성들의 부모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백성들은 황제를 부모와 같은 존재로 모셔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던 농경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게 효문제의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유교 사상에 매료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족이 생각했던 방식대로 그렇게 국가를 통치하게 된다고 한다면 황제권은 바로 엄청나게 강화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예 바로 자기가 선비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비족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먼저 본다고 한다면은 선비족의 언어와 복장을 금지합니다. 자, 선비족의 복장과 언어를 금지해가지고서 선비족이 선비족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족과의 혼인을 장려를 합니다. 즉 이때 당시에 많은 한족들을 선비족들의 남성들과 같은 사람들과 같이 결혼시켜가지고서 그들에게 바로 이 선비족 자체를 아예 한족에다 흡수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존에 그냥 선비족이 남아있던 사람들의 경우에도 선비족의 성씨가 아니라 한족의 성씨를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족이 바로 이 선비족의 황제인 효문제를 자기네들의 황제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중국 사람들의, 즉 한족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중국의 정통 왕조는 항상 로양 아니면은 장안에다가 수도를 정했다라고 하는 생각에 맞게 수도를 당시에 로양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로양성을 옮기게 돼가지고서 사실상 북위를 중국의 왕조처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의 정책을 일컬어서 우리는 한화정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즉 선비족이 한마디로 한족에게 흡수를 당하게 만드는 정책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당시에 굉장히 많은 한족들이 바로 이 북위를 되게 친숙하게 여기는 경향이 되게 컸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그런 풍습들이 전부 다가 이제 한족의 것만 우세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때 당시에 유목민족들이 바로 이 한족에 같이 참여를 하는 과정 중에서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소매가 좁고 몸에 붙는 옷 같은 것들, 보통 한족의 경우에는 소매가 되게 넓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을 탄다든가 싸운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항상 되게 많이 거추장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매를 되게 좁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몸에 붙는 옷을 입고 다녔으며 나중엔 이제 바지와 같은 것이 바로 중국 사람들에게 이제 소개가 되게 되면서 그때부터 중국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바지 같은 것을 입고 다녔던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전에는 바지가 없었던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런 옷들을 입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이때 당시에 요구르트라든가 그 다음에 치즈 같은 것을 제조하는 방법들이 중국 사람들이 전파가 됩니다. 또한 바로 유목민족들이 주로 많이 이제 하고 다녔었던 의자라든가 침대에서 생활하는 그런 방식이 중국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했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었죠. 하지만 선비족들은 아예 중국인화 돼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는데 문제는 뭐가 있었느냐? 당연히 선비족의 입장에선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한족을 정복했는데 문화적으로 한족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짜증난 일이겠어요.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런 정책에 대한 반발로서 변경 지역에 있었던 그런 군대들이 대대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었고, 이 반란 때문에 사실상 국가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바로 이 북위 자체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서 한쪽은 이제 서위, 또 한쪽은 바로 동위를 이제 이루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국가가 갈라지게 되면서 서로가 대립을 하다가 나중에 이 서위 안에서의 실력자가, 그 다음에 동위 안에서의 실력자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서 각각의 서위와 동위를 멸망시키고 뭘 만들게 됐었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북주라고 한 나라를, 이쪽에는 바로 북제라고 한 나라를 만들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국가가 이제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라요. 바로 북제와 북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시기 때 그럼 남쪽에서는 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느냐? 바로 이쪽에 있었던 이 동진 있죠? 이 동진은 처음엔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556국이 일시적으로 통일돼요. 그래가지고서 전진이란 나라가 전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한 67만 대군을 동원해가지고서 남쪽으로 쳐들어오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근데 한 8만 명 정도밖에 없었던 바로 이 동진의 군대가 67만 대군을 완전히 박살내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전진이 그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던 장군 중에 가장 공로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남쪽으로 도망와 있었었던 굉장히 많은 이 귀족들, 즉 바로 이제 호족들이 나중에 점차 자신의 지위를 세습을 해가지고서 귀족이 되게 됐거든요. 이런 귀족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서 기존에 있었던 황제를 밀어내고 자기가 황제가 돼가지고서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바로 이 송이란 나라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끔가다 이제 북중국이 통일되면 이 북중국들은 남쪽도 자기네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침공을 해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들을 막아냈었던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쪽에 있던 바로 이 귀족들은 황제의 권력보다 더 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었냐? 바로 자기들의 지위를 지켜줄 수 있는 장군이 계속해서 이 나라의 황제가 된다고 한다면 자기의 생활들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이때 당시에 바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었던 무장들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황제로 이제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각각의 송과 그 다음에 그 뒤이어서 제,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진과 같은 나라들이 되게 단명합니다. 몇십 년에 걸친 국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단명하면서 국가가 흥했다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다가 맨 마지막에 가선 북주의 외척 출신이었던 양견이 바로 외척이 되기 직전에 북제를 멸망시키는데 커다란 공로를 세워요. 그래가지고 그 공로로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양견이 황제와 바로 사돈 관계, 자기 딸을 황제에게 보내가지고서 황제의 장인 어른이 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 북주의 황제가 금방 죽게 돼서 자기의 외손자가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자 그 외손자를 대신해가지고서 국가를 통치해 나가다가 나중에 아예 그 외손자에게서부터 바로 권력을 빼앗고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바로 수라고 한 나라를 세우죠. 그리고서는 나머지 모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당시에 진나라를 공격하게 되면서 수나라는 바로 여러 개로 갈라져 있었던 바로 이 북쪽의 중국의 왕조들을 전부 다 하나로 통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정말 많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배웁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을 외우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이 알기 쉽게 얘기를 해줄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는 이렇게 대혼란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면 돼요. 그리고 이민족들이 들어와가지고서 북쪽에다 여러 개의 왕조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이 동화되는 과정 중에서 여기 보이는 북위 효문제의 하나 정책 같은 것이 있었으며 그들이 한족에게 어떤 문화를 전파했다, 이 정도만 알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간단하게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촉 오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였었느냐? 바로 위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진나라가 통일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북쪽에는 556국을 제외한 북쪽에는 북이, 동이, 서이, 북제, 북주와 같은 여러 개의 왕조들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언제 다 외울 겁니까?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거 다 통틀어 가지고서 북쪽에 있는 여러 개의 왕조들이란 의미에서 북조라고 하세요. 그러면 남쪽에도 여러 개의 왕조들이 있었죠? 그럼 이들을 뭐라고 할까요? 바로 남쪽에 있었던 여러 개의 왕조인 남조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가지고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봐보세요. 그것을 그러면 다 합쳐서 읽어본다고 한다면 위, 진, 남, 북, 조, 시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한 방에 정리가 되죠. 자, 이런 점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번 북이 위진남부조 시대의 전기에서는 후한 멸망 후 밑줄 치겠습니다. 삼국을 이제 서진이 통일하게 됩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북방 이민족이 침입하여 556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었다고 했었죠. 화북 지역에 나라를 건국하게 되었으니 5개의 이민족이 16개의 나라를 세웠다 망했다 하게 만들었었던 556국 시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남쪽은 바로 진은 강남, 빈칸에 적혔습니다. 강남으로 이주. 여러분들 이제 위치를 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략적인 걸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황하강이 흘러가는 이쪽 일대를 읽어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 화북 지역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양쯔강이 흘러가는 이쪽 지역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 바로 화남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다른 말로는 강남 지역이라고도 해요. 특히 이 강남 지역은 이거 전부 다 강남 지역이 아니라 바로 양쯔강의 하류가 있는 이쪽 지역을 보통 강남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양쯔강의 상류가 되는 이쪽 지역에 해당되는 곳, 이쪽 지역을 바로 우리는 바로 스촨 지역, 촉이라고 불리는 지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지역적인 구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고요. 자, 그래서 진은 강남으로 이주, 그 다음에 선비족의 빈칸에 적겠습니다. 북이 박스, 바로 이 북위가 화북을 통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졌었던 여러 개의 왕조들이 바로 북조들, 그리고 동진의 뒤를 이은 한족 국가가 남쪽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했었던 송, 제, 양, 진과 같은 나라들 다 합쳐서 남조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죠. 자, 2번 한족과 유목민족 문화의 융합에서는 별표 2개 칩니다. 자, 북이 효문제의 한화 정책을 보면 유목민족과 한족의 갈등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한족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이 효문제가 이제 개혁 정책을 펼치게 됐던 것이죠. 근데 그 개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민족을 탄압하는 정책이었던 것이죠. 동그라미 1번 선비족의 복장과 언어 금지 밑줄. 동그라미 2번 한족과의 혼인 장려, 혼인.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한족 성씨를 사용했고, 동그라미 4번 러양, 락양이라고도 하죠. 러양. 자, 바로 러양으로 수도를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반면 중국에 들어온 유목민족 문화를 본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봤을 때 간편한 옷들, 즉 소매가 좁고 그 다음에 빈칸에 적혔습니다. 바로 말타기에 편한 몸에 붙는 옷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또 그 동그라미 2번 요구르트와 그 다음에 치즈 제조법 전례, 치즈 적어주세요. 동그라미 3번 의자와 침대 생활 보급이 이때 당시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수나라가 전국을 통일했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중국은 어떤 상황이었었느냐? 위진남북조의 이제 그 혼란을 이용해서 한반도에서는 고구려가 당시에 영역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서는 백제와 이제 신라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 북쪽에서는 유목민족 국가라 볼 수 있었던 볼골족이 이때 당시에 여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티베트 고원 쪽에 토번 뭐 이런 나라가 여기 있었고요. 자,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느냐? 원래는 여러 갈래로 분열되어 있었던 중국 때문에 바로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나라들이 성장할 수가 있었는데 드디어 이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왕조가 하나 등장하게 된 거예요. 바로 수나라.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수나라의 첫 번째 황제가 됐었던 바로 북주의 외척 출신이었던 양견, 이 사람이 바로 수나라의 첫 번째 황제인 수문제라고 합니다. 자, 수문제라고 해요. 이 수문제는 첫 번째는 수나라를 건국했죠. 두 번째는 바로 전국을 통일합니다. 이렇게 하고선 바로 국가의 시스템을,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방으로 분권되어 있던 모든 권력들을 중앙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 시대 때 완성되는 삼성육부제의 원류가 되는 바로 또 다른 형태의 삼성육부제를 이 당시에 만들기 시작을 했었고요. 중앙집권화를 도모해서 정치가 되게 안정화가 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제도가 시행이 됐었냐면 바로 지방에 있던 호족들이 중앙으로 올라갈 때에 한나라 때 시행되었었던 인재선발제도 혹시 기억날까요? 여러분들 바로 효령제 혹은 향거리선제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위진남부조 시대 때에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좀 구분해가지고 능력과 그 다음에 명성이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과 명성에 따라 구분지어서 등용하는 제도가 실시가 됐었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9등급을 통해 가지고서 등용하는 제도가 바로 이 구품중정관제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그 인재를 짓는 기준을 정하는 바로 그 다음에 그 인재를 또 뽑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 중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중정관이라는 사람이 호족 출신이었던 거예요. 호족 출신이다 보니까 당연히 지방에서 인재를 뽑을 땐 호족 출신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뛰어난 일반 평민 출신을 뽑겠습니까? 당연히 호족을 뽑겠죠. 호족을 뽑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앙에 중정관으로 임명된 바로 이 호족이 지방에 있었던 또 다른 호족들을 중앙으로 등용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느냐, 호족 중에서 이름이 좀 높았던 호족들이 사실상 바로 이 국가의 관직을 독점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독점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자 호족이 바로 그 관직을 세습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사실상 귀족으로 변신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성이 뛰어난다고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료들을 많이 뽑긴 했는데 이놈의 관료들이 실제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실무 같은 일들은 천하다고 지네들이 안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통일된 마당에 그 수 문제는 바로 좀 더 제대로 된 그런 인재들을 이때 당시에 뽑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등용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과거제를 통해 가지고서 뽑혔던 사람들이에요. 즉 국가의 통치 이념은 유교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던 것인데, 그 유교적인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논술 시험으로 적용을 해가지고서 시험을 보게 해서 뛰어난 답안을 낸 사람들을 뽑는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됐던 겁니다. 물론 이걸로만 인재를 뽑았던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이때 당시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뽑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 이 수나라가 바로 제대로 된 인재를 능력 중심으로 뽑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과거제라고 하는 제도를 이때 당시에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냐면 이 수나라가 바로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나라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당장 바로 국경성을 접했었던 여러 개의 나라들에게 너희 나라 왕들이 직접 수나라에 와가지고서 이제 고개를 조아리면서 바로 너희 나라에 조공을 바치도록 해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건 좀 웃기는 소리거든요. 이제 막 청리했던 놈들이 지금 어디 와가지고서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가 해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고구려가 바로 아예 수나라에게 한바탕 붙자고 대결을 신청을 벌이죠. 이 갑작스럽게 수나라의 변경 지역을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수나라 열받아 가지고서 바로 이것에 몇 배로 걸쳐 가지고서 갚아주려고 했었습니다. 수나라의 문제가 이때 당시에 고구려를 한번 침공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원되었던 군대 숫자가 약 30만 명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일설에 의하면 당시에
그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들 상당수가 뭐 하늘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 혹은 바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었다든가 뭐 이런 식의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열에 몇 명 돌아오지 못했다는 건 말이 있었던 거죠. 엄청난 패전을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얼마 후에 이제 수 문제가 죽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수양제가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수양제는 이때 당시에 고구려가 좀 짜증났었어요. 특히 어느 날 갑자기 돌고래 일단 수나라에게 형식적이나마 이제 복속을 했는데 당시 수나라가 돌고래 천막에 가가지고서 돌고래 왕을 만나려고 했는데 당시에 고구려 사신들이 바로 이 돌고래 왕을 만나려고 그랬다가 수양제를 보고 후다닥 도망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나라의 양제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니네 지금 돌고래하고 같이 손잡아가지고서 우리 수나라를 어떻게든 간에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너희 고구려 목 닫고 기다리라고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진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바로 이 수나라는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차근차근히 준비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이 위진장부조 시대 때에 북쪽에 있었던 그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도망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도망가면서 북쪽에서 발달되어 있었던 그런 농업 기술들을 남쪽에다가도 되게 많이 전파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별로 개발이 안 되었던 남쪽 지역이 굉장히 농업지대가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지역이 훨씬 더 따뜻한 곳이다 보니까 농업 생산력이 되게 높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었느냐, 바로 여기에 식량이 많아지게 되는데 문제는 많은 식량들을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로 이때 당시에 북쪽까지 갖고 올라가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는 바다를 통해서 올라가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걸어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달구지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식량 같은 걸 싣고서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거 쉬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바다를 통해서 그때 당시 나침반 뭐 이런 것도 잘 활용이 되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나침반 같은 것도 제대로 없이 배를 타고서 여기까지 올라간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잖아, 거의.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당시에 이 지방에서 생산되었던 농업 생산력들을 수나라 입장에서 그냥 썩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멸망했었던 진나라의 나머지 군대가 전쟁을 할 때 써먹을 수가 있을 텐데 그 군대를 이 북쪽까지 데려오려고 한다면 너무 먼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이때 당시에 수양제는 정말 중국인다운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바로 당시에 이 양쯔강에서부터 이 북쪽에 있었던 황허강 있죠. 이 양쯔강에서부터 황허강 사이를 이렇게 삽들고 팠어요. 여러분들 삽들고 팔고 그 다음에 그걸로도 모자라 가지고서 그 물길을 이쪽 탁군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때 당시에 내놓게 됩니다. 이렇게 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여기까지 이 남쪽에 있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많은 식량들을 이쪽까지 옮겨가게 됩니다. 이렇게 파게 되면 뭐가 좋은 것이냐, 바로 이쪽 지역에 굉장히 많은 양에 해당하는 곡식들을 한꺼번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배를 이용해서 옮겨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물량이라든가 혹은 인력이 쉽게 이동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군대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모았던 군대의 숫자가 무려 114만 명. 그리고 그 군대는 이때 당시에 고구려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한국사 배울 때 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근데 이 군대가 열심히 공격을 하러 갔었지만 요동성 하나 점령하지 못해가지고서 쩔쩔매다가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이 수양제는 바로 별동대 30만 명, 즉 특공대 30만 명이에요. 특공대만 30만 명을 데리고서 이때 당시에 이 고구려의 수도였었던 평양성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군대가 내려가다가 그만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에게 완전히 박살나게 됐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살수대첩이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었던 이때 당시 수나라는 어쩔 수 없이 후퇴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다음부터 이 수나라는 이를 부득부득 알기 시작합니다. 확실하게 고구려를 박살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당시에 바로
국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에 전국에서 다시 한 번 더 군대를 모집을 하죠. 모집을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고구려를 다시 한번 공격하러 갑니다. 그때는 한 30만 명 정도 데려갔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의 성 하나 제대로 점령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방에도 반란이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일시적으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고구려에게 확실하게 항복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수나라는 다시 한번 또 침공합니다. 또 한 30만 명 데리고서 쳐들어가요. 쳐들어가가지고서 이번에는 고구려의 가장 중요한 성이었었던 요동성을 거의 함락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바로 그때쯤에 또 수나라 내부에서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리가 들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수양제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당시에 이 고구려의 왕에게 거짓으로 항복을 받긴 합니다. 항복을 받고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후퇴를 해가지고서 국내에 일어났었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갔는데 진압 못해요. 그러면서 수양제는 바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안타까운 세월을 보내다가 이때 당시에 자기를 모시고 있었던 병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수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수나라는 고구려 공격하다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이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뚫었던 것을 이것을 우리는 대운하라고 하죠. 그 크기가 여러분들 교과서 58페이지 보이죠? 58페이지에 나와 있던 그런 물기를 그런 식으로 사들고 팠다고 생각을 해요. 장난 아니죠, 여러분들. 하여튼 스케일은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수의 통일 별표 하나, 수 문제. 자, 밑줄 치겠습니다. 북주 외척 양견 밑줄. 다음 줄에 동그라미 1번 수 건국, 동그라미 2번 전국 통일, 동그라미 3번 중앙 집권화 도모, 동그라미 4번 과거제 실시. 별표 두겠습니다. 수양제, 동그라미 1번 대운하를 건설합니다. 동그라미 2번 그리고 고구려를 침략하죠. 하지만 이들은 이때 당시에 동그라미 1번 무리한 토목공사 즉 대운하를 너무 많은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서 파다 보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겠죠? 근데 거기다 더불어서 동그라미 2번 대외 원정이 너무 많았는데 근데 그 원정이 성공했으면 상관없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열받았었던 농민 반란으로 인해 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빈칸에 적겠습니다. 수멸망.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